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읽어드리는 라이언입니다. 네,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영상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냉정과 열정 사이 읽어드릴게요. 밤. 나는 매미의 방에서 그녀의 룸메이트인 한국인 인수를 소개받았다. 성격이 밝은 인수는 매미와 랭귀지 스쿨 동기생이었지만 이탈리아어 실력은 매미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인수와 이탈리아어로 이야기를 나눴다. 인수와 매미는 인수의 서툰 일본어와 매미의 서툰 영어로 겨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다. 매미는 나와 인수가 이탈리아어로 친숙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재미없었던 모양인지 도중에 텔레비전을 켜더니 어느새 잠들어 버렸다. 그곳은 랭귀지 스쿨에서 소개한 학생 전문 아파트로 방 3개에 식당과 목욕탕은 공용이었다. 다른 방에는 일본인 남자가 살고 있었지만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정말 대단한 비였어. 인수가 창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벌써 개고 말았어 하고 나는 말했다. 매미, 이쪽으로 와. 같이 차나 마셔. 그렇게 말하자 매미는 그라시에, 고마워 하고 중얼거렸을 뿐이다. 이탈리아판 가요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단발의 록싱어가 화면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일본의 포크송과 비슷했다. 이탈리아 노래는 어딘가 일본의 선율과 닮았다고 일전에 매미가 말한 적이 있다.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았다. 오늘은 어떻게 보냈어? 인수는 묻고 나는 미소 지었다. 오늘을 돌이켜보려는 내 귀에 그리운 그 옛날의 첼로 선율이 은은히 들려왔다. 한순간 선명하게 들려오던 그 선율은 이탈리아 팝송 때문에 사라져버렸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죠. 내가 그렇게 말하자 인수는 그 말을 입속으로 우물거리며 따라한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죠. 이상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언제든 어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어제는 조금 전이지만 내일은 영원히 혼을 뻗칠 수 없는 저편에 있다. 우리 파티나 할까? 내가 웃음 띤 얼굴로 인수와 매미를 향해 말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재빨리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건 무슨 파티? 인수가 서툰 일본어로 매미와 나를 향해 물었다. 나는 냉장고를 뒤지면서 오늘은 얘 애인의 생일이야 하고 빠르게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매미는 에? 뭐라고? 하고 되물었지만 인수는 씁쓸한 미소를 떠올렸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장 조용한 호흡. 공방 앞으로 이어지는 구이차르디니가를 50m 정도 기듯이 오르면 팔라초 피티의 장중한 건축물이 나타난다. 피렌체에서도 유명한 대상인 루카 피티가 15세기 후반에 세운 개인 저택이다. 나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자주 여길 찾아온다. 피티궁 안에 있는 필라티나 미술관에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라파엘로의 그림이 많다. 거기서 베일을 쓴 여인, 토니 부처상, 작은 의자의 성모와 같은 명작을 그냥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즐거운 것은 사투르누스실에 걸려있는 대공의 성모자이다. 그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저절로 안온해진다. 라파엘로가 그린 성모는 한결같이 온화하고 유려한 아름다움이 넘쳐 흐른다. 다른 르네상스 화가들이 그린 수많은 성모와는 다른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준다. 나는 언제부터인지 대공의 성모자와 나의 이상적인 어머니 모습을 겹쳐서 바라보아왔다. 외로움을 느낄 때면 이리로 와서 가만히 바라본다. 대공의 성모자 앞에서만 내 마음을 모두 열어둘 수 있었다. 이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드는 모양이군요. 어느 날 매일처럼 찾아와서 대공의 성모자를 바라보는 나에게 사투르누스의 감시원이 그렇게 말을 걸어왔다. 훔치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죠. 내가 이탈리아어로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순간 몸을 긴장시키면서
내가 여기서 지키고 있는 한 절대로 안 된다고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어머니 없이 자랐다고 하자 감시원은 얌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여기서 은밀히 어머니를 만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누구든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 법이다. 라파엘로의 성모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발걸음을 멈추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난 라파엘로와 같은 우르비노 출신이죠. 그 거리에서 태어난 사람의 자부심이기도 해요. 여기서 그의 그림을 지키며 보내는 인생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리고 라파엘로에 대해 그녀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신동이라 불리던 소년 시절부터 교황의 총애를 받는 예술가로서 막대한 부와 권력과 명성을 손에 넣은 로마 시대의 일. 삐딱한 기인이었던 미켈란젤로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누구보다 명랑하고 온후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던 그의 기적과도 같은 화려한 반생을. 그러니까 그는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요. 만약 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오래만 살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명작을 남겼을지 상상이 안 가요. 나는 그녀의 의견에 찬성하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아, 그러고 보니 당신 라파엘로와 너무 닮았어.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배를 잡고 웃었다. 그로부터 수년의 세월이 흘러 그 감시원은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모습을 감추었고 지금은 키 큰 아프리카계 남자가 그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둥 뒤의 의자에 앉아있는 그 남자를 볼 때마다 그림에 새겨진 또 하나의 웅대하고 잔혹한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된다. 이 그림들은 시공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아프리카계 감시원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넘겨줄 것이다. 앞으로 몇 세기 동안 팔라티나 미술관이 존속한다 해도 이 관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방문하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변화해 갈 것이다. 나 또한 이 그림의 생명력 앞에서는 너무도 짧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뛰어난 인류 복원사와 진보하는 과학의 힘으로 이 그림은 몇 번이나 생명을 되찾아 영원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것임에 틀림없다. 내가 직접 이 그림의 생명을 불어넣을 가능성은 없겠지만 동업자들이 온갖 열정을 기울여 거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나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직업의 말석이나마 지킬 수 있는 나 자신이 너무 대견하다. 대공의 성무자와 마주선다. 아오이의 시선과도 닮은 아래쪽을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부드러운 눈길이 향하는 그 대상을 상상하면서 나는 몇백 년 전에 그려진 성모의 변함없는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만다. 마치 라파엘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다. 아니, 화가는 살아있다. 그의 혼이 여기 있으므로. 저녁, 선생과 카브르 거리에 있는 단골 화구상으로 갔다. 베키오 다리를 건너 관광객들이 붐비는 시끌벅적한 시뉴리아 광장을 지나 중심가 쪽으로 나아가 번잡한 카차이오리 거리를 지나 두오모 앞으로 나선다. 선생은 때로 팔짱을 낀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다. 그녀가 아주 기분이 좋을 때 한해서 드러내는 행동이다. 내가 편해서 그럴 테지만 언제까지고 그렇게 걷고 싶은 나의 바람은 여지없이 깨지고 선생은 웃으면서 슬그머니 팔을 빼내고 마는 것이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땀이 살짝 배어 나온다. 해가 길어져서 저녁인데도 태양의 힘은 싱싱하다. 빛의 끝자락을 올려다보니 두오모의 쿠폴라가 눈에 들어왔다. 문득 아오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햇빛이 쿠폴라 주변에서 춤을 추고 있다. 왜 그러니? 조금 앞서 걸어가던 선생이 멈춰선 채 두오모를 올려다보는 나를 돌아보았다. 지난번에도 여기서 두오모를 올려다보지 않았니?
선생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 나는 속내를 들켜버린 소년처럼 턱을 아래로 잡아당기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추억이 있는 모양이구나. 선생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내 귀를 간지렸다. 나는 고개를 마구 휘저었다. 추억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이라. 선생은 미소 지으며 나와 함께 쿠폴라를 올려다보았다. 비둘기 몇 마리가 날아올랐다. 날갯짓 그림자가 두오모의 벽면에 우아한 술을 놓았다. 약속은 미래야, 추억은 과거. 추억과 약속은 의미가 전혀 다르겠지. 선생의 얼굴을 보았다. 빛의 샤워를 받은 그 온화한 얼굴의 투명한 피부가 하얗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미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 늘 우리를 초조하게 해. 그렇지만 초조해하면 안 돼.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과거와 달리 반드시 찾아오는 거니까. 선생의 눈동자를 가만히 엿보았다. 그렇지만 그 미래에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선생은 미소를 거두었다. 내게는 고통스러운 미래지요. 희망이 적건 고통스럽건 가능성이 제로가 아닌 한 포기해선 안 돼. 그렇게 말하고 내 어깨를 탁탁 쳤다. 자, 이 거리를 잘 봐. 이곳은 과거로 역행하는 거리야. 누구든 과거를 살아가고 있어. 근대적인 고층 빌딩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지 않니? 일본의 교토만 해도 새로운 빌딩이 있지 않니? 파리도 그래. 그렇지만 이곳은 중세시대부터 시간이 멈춰버린 거리야. 역사를 지키기 위해 미래를 희생한 거리. 나는 광장을 휙 둘러보았다. 확실히 여기에는 새로 지은 건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낡은 건물의 외관을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 역사적인 미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도시 전체가 보호받고 있다. 거리뿐만이 아니야.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이 거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만 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거리가 없어. 우리처럼 문화재를 지키는 일이라든지 관광업뿐이지. 게다가 터무니없이 비싼 세금 대부분이 이 거리의 복원에 충당되고 있어. 거리는 세월이 갈수록 노화되어 가지. 복원해도 여전히 무너져 내려.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그래도 이곳 사람들은 과거에서 살기를 원해. 적어도 미래 따위는 없으니까. 희망 제로가 아닌 미래라도 있으니 준세이는 행복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선생은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나는 선생의 뒤를 따라가다가 광장을 나서는 순간 다시 한번 쿠폴라를 돌아보았다. 아오이가 약속을 기억하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명확하게 약속한 게 아니니까. 농담처럼 또는 불어가는 바람처럼. 화구상에서 물건을 사고 가게를 나서다 매미와 맞닥뜨렸다.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라 안다. 조반 나에게 매미를 소개하면서 애인이라고 밝히지 않은 것이 매미의 신경을 건드리고 말았다. 그녀를 친구라 한 것이 매미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다. 선생은 한눈에 매미가 기가 센 여자라는 것을 알아채고 자신에게 돌아올 질투심을 미리 회피하려는 듯이 말했다. 난 여기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헤어져야겠군. 준세이, 그것만 공방에 가져다 두고 오늘은 그만 쉬도록 해. 매미씨, 천천히 식사라도 하면서 즐기도록 하세요 하고 선생은 등을 돌렸다. 우리 둘만 남게 되자 매미는 나를 내버려 두고 선생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어린애같이 굴어? 뒤를 따라가며 그녀의 옆 얼굴을 향해 설득조로 말하자 매미는 기세 좋게 얼굴을 획 돌리며 따지고 들었다. 어린애? 자기가 그렇잖아. 왜 내 애인이라고 소개하지 못하는 거야? 응? 친구? 내가 언제부터 자기 친구인데, 어? 언제부터? 여기는 이탈리아야. 왜 남의 눈치를 보고 그래?
아무리 선생이라도 그렇지 본인을 앞에 두고 친구라니. 실례라고 생각 안 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준세이는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너무 심해. 비겁해. 자기가 그런 남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는 재료가 가득 든 포대를 고쳐매고 바람처럼 걸어가는 매미의 뒤를 황급히 따랐다. 스쳐가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미소 짓는다. 뒤를 돌아보니 멀어져가는 선생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선생에게는 들리지 않았겠지만 지금 나는 제정신이 아니다. 사람들이 보잖니. 목소리 좀 죽여. 왜 이런 때만 일본 남자로 변해? 큰 소리 내게 만든 건 자기잖아.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버럭버럭 화를 내는 매미 뒤를 가만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아오이와 교제하던 시절 지금 매미처럼 행동하는 쪽은 항상 나였다. 아오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떤 순간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보다 냉정했다. 그 당시 나는 매미 정도는 아니었지만 남자로서 성숙하지 못한 채 풋내만 푹푹 풍기고 다녔다. 처음으로 내 마음을 모두 비친 상대여서 그랬는지 어디에서 얼만큼 힘을 넣고 빼야 할지 가늠할 수 없었다. 단 한순간이라도 아오이가 내게서 눈을 떼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언젠가 미친 듯 질투한 적이 있었다. 아오이가 나도 모르는 남학생과 학교 계단에서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직후였다. 조반나와 함께 있는 나를 본 매미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일순 아오이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때부터 내 마음은 질투의 화신으로 변해버렸다. 아오이는 그 남자에게 나를 아가타군이라 소개를 하고 상대를 다케다군이라고 같은 어조로 설명했던 것이다. 그러다 그 남자는 다케다군? 좀 어색한데? 평소 때 하던 대로 하면 좋을 텐데 하고 웃으며 말했던 것이다. 남자가 간 후 나는 매미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큰 소리로 아오이를 공격했다. 그 남자를 평소에 얼마나 친숙한 말로 부르느냐고 따졌던 것이다. 아오이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질투의 화신으로 변한 나를 푸근히 감싸는 미소를 띄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꿉친구야. 그런 일방적인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아오이는 늘 누나 같은 태도로 격렬하게 질투하는 나를 달랬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상태로 오래 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후회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것. 점점 앞으로만 나아갈 뿐이다. 나는 조금 떨어져 걷고 있는 매미의 등을 바라보며 작고 긴 탄식을 뱉어낼 따름이었다. 매미와 나는 할 일 없이 고도 피렌체 거리를 헤매다가 아르노 강변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마주보고 앉았지만 여전히 매미는 엉뚱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다. 와인을 물처럼 마시는 걸 봐서 술 기운을 빌어 한층 더 거세게 따지고 들 것 같았다. 그리고 매미는 두 사람이 도저히 먹어치울 수 없을 만큼 많은 요리를 주문했다. 매미는 우선 캐비지와 콩과 향미 채소를, 빵을 넣고 몇 시간이나 삶은 리볼리타를 먹어치우고 흰 강낭콩 파스타로 위를 채우더니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토스카나 요리인 토마토를 곁들여 삶은 새끼소 위장, 트리파 아라피오렌티나를 깨끗이 먹어치웠다. 도저히 여자애 하나가 먹어치울 양이 아니어서 점원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다. 나는 도중에 이제 그만하라고 낮은 목소리로 달래보았지만 그녀는 그 충고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 미친 듯이 입속으로 음식을 밀어넣는 것이었다. 결국 거의 혼자서 와인 한 병을 다 비워버린 매미를 부축하여 그녀의 아파트까지 가야 했다. 왼손에는 화구가 든 포대를 들고 오른손으로는 매미의 허리를 끌어안고 어두워진 피렌체 거리를 걸어가야 했던 것이다. 참 이상한 일이지만 이렇게 떼를 쓰는 매미가 그리 밉지 않았다. 얼마나 그녀를 좋아하는지 나 자신도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녀가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면 할수록 아오이와는 다른 각도로 매미에게서 예전에 풋내나던 나 자신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매미의 온기를 오른팔에 느끼면서 그녀의 아파트로 이어지는 비탈길을 따라 올라갔다. 몸에서 솟구치는 땀도 불쾌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나를 반성하게 할 만큼 지금의 내게 매미는 누구보다 인간미 넘치는 소박한 애인이었다. 아파트에는 인수가 있었다. 나는 사건의 전말을 그녀에게 상세히 들려주고 함께 매미를 침대로 옮겼다. 최후의 힘을 짜내 발버둥이 치던 매미가 잠들어 버린 후 나는 그녀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마치 아버지가 된 듯한 기분이랄까? 인수가 타주는 홍차를 마신 후 나는 뒷일을 인수에게 맡기고 아파트를 나섰다. 화구를 들고 오른 언덕길을 누가 아래서 잡아당기 듯한 자세로 내려왔다. 초여름 상쾌한 밤바람이 강 저편에서 불어와 나의 셔츠를 풍선처럼 부풀렸다. 땀이 식으면서 비로소 나는 깊은 숨을 몰아쉴 수 있었다. 공방의 문을 들어서면 삼각형의 작은 앞마당이 나온다. 지붕도 없고 평소는 자전거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돌이 깔린 정원을 조용히 나아갔다. 작업장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다. 손목시계를 보니 11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도둑일지도 모른다. 살금살금 다가가 안을 살짝 엿보았다. 불이 켜진 곳은 맨 구석 작업실이었다.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인기척이 났다. 숨죽인, 흐느낀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안에서는 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서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칸델라 불빛 아래 엉켜있는 두 사람. 하얀 피부가 보였다. 선생일지도 모른다. 불건전한 상상을 하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보았다. 소파에서 입을 맞추며 애모하는 두 그림자는 다카나시와 안젤로였다. 칸델라의 희미한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윤곽을 화폭의 그림처럼 어둠 속에서 떠올렸다. 이윽고 다카나시와 입을 맞추고 있는 안젤로와 눈이 마주쳤다. 안젤로는 눈을 크게 뜨고 경악했다. 다카나시의 후두부가 은밀하게 안젤로의 얼굴판을 가리고 있었다. 나는 금방 움직일 수도 없고 해서 가만히 안젤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다카나시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흥분한 채 내게 등을 보이며 안젤로의 겨드랑이로 두 팔을 넣고 꼭 끌어안고 있었다. 애달피 호소하는 듯한 안젤로의 눈동자, 치부를 들킨 사람의 겁먹은 눈동자에 칸델라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리고 화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카나시가 눈치챌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발걸음을 옮겼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불쾌하게 만들었을까? 현기증이 일고 숨이 가빠왔다. 사건다운 사건 하나 일어나지 않는 이 피렌체의 거리에서 내 주변만은 기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문 밖으로 뛰쳐나와 심호흡을 했다. 머리 위에서 둥근 달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 때면 늘 둥근 달이 머리 위에 떠 있었다. 그 이후로 얼마간 작업장에서는 잡담이 사라져버렸다. 때로 안젤로의 시선을 느끼기는 했지만 다카나시는 철저히 나를 무시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의 작업장에 얼굴을 내밀고 어쩐 일이야 안젤로, 힘이 없어 보이네 하고 놀렸다. 세 사람은 재빨리 시선을 돌리고 말없이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척했다. 다카나시와 안젤로의 관계를 목격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나는 혼자 남아 17세기에 활약한 프란시스코 코사의 유체화 복원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X선 등을 이용하여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퇴근한 안젤로가 얼굴을 내밀었다. 이걸 봐.
이 지지체와 천에 남아있는 오래된 바니스 수지를. 수지 성분 때문에 화폭이 경화되어 버렸어. 화재가 그날 밤 일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며 일부러 유체화 복원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로 선수를 쳤다. 이대로 가면 화폭이 견뎌내질 못해 벗겨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혼잣말도 아니었다. 안젤로와 미묘하게 거리를 두면서 가능한 그의 마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안젤로는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아주 힘든 작업이 될 것 같아. 내가 안젤로의 얼굴을 바라보자 그는 작게 한숨을 뱉어냈다. 그런 꼴을 보이고 와서 이제 와서 변명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사실 난 타카나시가 싫어. 안젤로의 눈동자는 실내의 빛을 받아 탁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내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약간 돌출된 안젤로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마치 불륜 현장을 들킨 애인처럼 당황해했던 것이다. 안젤로가 나의 존재를 눈치챘을 때 타카나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는데 과연 그는 나를 느끼지 못했을까? 아니면 안젤로보다 먼저 내 존재를 눈치채고 일부러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 지금 생각해보면 타카나시가 보였던 그때의 흥분은 남을 의식하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이후 안젤로의 불안한 태도와는 달리 타카나시는 기묘할 정도로 냉정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되었어. 저항했지만 마치 애인에게 변명이라도 하는 듯한 안젤로의 어투가 불쾌했다.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런 건 내게 아무 상관없다. 나는 묵묵히 작업에 열중했다. 안젤로는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선 채였다. 난 타카나시가 아니라 준세이, 네가 좋아. 나는 작업하던 손길을 멈추고 안젤로를 노려보았다. 어이, 자네들 관계 속으로 날 끌어들일 생각하지 마. 내가 단호한 어조로 말하자 안젤로는 애원한 듯한 표정으로 몸을 숙이고 두 손을 활짝 펼쳤다. 아니야, 난 처음부터 준세이를 좋아했어. 나는 공방을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프란체스코 코사의 유체화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안젤로는 울상을 지으며 애타게 호소했다. 애절한 그 눈빛을 느끼면서도 나는 냉정하게 대했다. 유체화를 선반 위에 올리고 나는 안젤로 곁을 스쳐 지나갔다. 안젤로는 공방 바깥까지 따라 나와 앞을 가로막고 섰다. 안젤로, 난 한꺼번에 여러 가지 감정을 끌어안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난 지금 애인 하나만으로도 힘들어. 배에 잔뜩 힘을 넣고 단호하게 말하자 안젤로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창백한 얼굴에 크게 자리 잡은 눈동자에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그의 어깨를 선생이 늘 내게 그러듯이 탁탁 두들겨주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공방 바깥거리는 아직도 붐비고 있었다. 금요일이다. 베키오 다리에는 관광객이 넘쳐나고 술에 취한 젊은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었다. 바로 집에 들어갈 기분이 아니어서 아직도 토라져 있을 매미의 아파트로 향했다. 아르노강의 검은 수면을 바라보며 낯익은 강북로를 따라 걸었다. 소형 자동차가 초스피드로 곁을 스쳐간다. 이 거리의 차들은 천천히 달리는 법을 모른다. 과거만이 가득한 거리에서 현대와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자동차일지도 모르겠다. 그 때문인지 드라이버는 마치 이성에 대해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을 표출하듯이 맹렬하게 달린다. 나는 걸으면서 또 아오이를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자주 밤에 하네기 공원을 걸었다. 공원 옆에 있는 좁은 내 방이 지겨워지면 여름에는 과자와 맥주를 들고 산책을 나서는 것이었다. 동거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방을 열심히 오가곤 했다. 행복했다. 아오이를 내 마음에 가득 담아둘 수 있었으므로 매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그녀는 내 곁에 있어 주었다.
공원의 나지막한 언덕 위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뿌옇게 밝히는 달을 즐겨 바라보았다. 이 세계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있는 것만으로 나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지만 아오이는 어떤 심경이었을까? 그렇게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딘가 미래를 신용하지 않는 듯한 쓸쓸한 표정을 보일 때가 있어서 때로 나는 불안했다. 사랑해. 처음으로 그 말을 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그 행복한 시간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어느 날, 그때까지 우리는 그 시대의 젊은이답지 않게 좋아해 라는 말을 주고받았었다. 그렇게 빈번하게 육체 관계를 가지면서도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조심스러워했다. 아니, 그건 엄밀히 말해 우리가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아오이는 내 앞에서 사랑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불안해졌다. 그래서 따지듯이 물었다. 날 사랑하지 않니? 아오이는 시선을 피하며 그렇지 않아 하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라는 일본어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아오이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랑이라는 말을 소중히 여기는 양심적인 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정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확실히 듣고 싶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을래?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닥달을 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오이는 사랑해 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것도 거의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이었지만 나는 그런 기쁨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학생회관 앞에서 그녀의 친구를 소개받았을 때를 떠올리고 내가 모르는 곳에 또 하나의 다른 아오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그 이후로 아오이에게 나에 대한 사랑의 확인을 요구할 수 없었다. 사랑이라는 말 그 자체가 전형적인 사기수법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있을까? 나는 계속 후회만 계속해왔다. 평생 후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든다. 그런 생각을 하면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진다. 느슨하게 이어지는 오르막길을 올려다 보았다. 굽어지는 길 중간쯤에 매미가 사는 아파트 불빛이 보였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어떡할까 하고 망설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은 조금 길게 읽어봤고요.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나머지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